이 책이 좋은 점은 이론적으로 너무 탄탄해요. 완벽해요. 그런데 설명이 쉬워요. 연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은 지금까지 없었던 건 물론이고 앞으로도 없다. 투자 잘하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투자를 하는 세상은 어쨌든 연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 안 할 건데 나는 안 읽어도 되나? 아니죠. 연준이 결정하는 것은 금리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무엇을 하시든 간에 금리는 이해해야 돼요. 경제가 더 좋아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연준에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썼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이 너무 다르게 움직여요. 주가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근데 이 부분을 저도 이야기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느끼니까.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끝장을 내주는 책,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그 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책 하나로 끝내도 된다라고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8년 이전에 살고 계신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준에 대한 이런 정도의 수준의 책은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제 양적 완화를 처음 시행했을 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버냉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공부는 해봤냐? 아니면은 양적 완화 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설득을 해봤냐? 아니면 진짜 정책을 해봤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욕 먹어봤냐?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발명품에 대해서 썼는데 진짜 발명한 사람이 쓴 책이랑 그 발명이 되어 있는 물건을 사용해 본 사람들이 쓴 후기랑 너무 다르잖아요. 앞으로 옐런이 쓸 수도 있고 파월이 쓸 수도 있고 막 그렇겠죠. 근데 이분들은 버냉키가 만들어낸 정책을 그냥 사용해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깊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없다. 저는 연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책은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은 지금까지 없었던 건 물론이고 앞으로도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읽으셔야 되는 분들은 FOMC 회의가 지금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다음 주에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방송을 많이 봐요. 그거 보고 있을 시간에 반드시 이 책을 먼저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 보시는 바에 이거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투자 잘하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투자를 하는 세상은 어쨌든 연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연준이 어떤 정책을 펼지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래서 투자 잘하면 반드시 읽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투자 안 할 건데 나는 안 읽어도 되나? 아니죠. 연준이 결정하는 것은 금리입니다. 그리고 금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금리는 이해해야 돼요. 경제가 더 좋아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준을 이끌었던 그 연준 의장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하셨던 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연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리고 또 음모론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면 이 책을 정말 읽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하는 나쁜 짓이 보여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 아,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 이래서 이게 최선이었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연준 의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됩니까? 내려야 됩니까? 양적 완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시장에서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등등 정말로 많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연준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많은 분들이 고용 안정과 물가 안정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밤새도록 공부하면 지쳐서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왜 하냐면요. 미국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요. 성장의 속도가 과열됩니다. 이런 반드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구간에서 누군가는 이건 너무 과열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금리를 올려서든 양적 완화를 줄여서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경제가 너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는 또 연준이 나서서 얘들아 그렇지 않아, 희망을 가져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하는 역할은 항상 이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얘기가 딱 그 얘기예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너무 급락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또 해야 되고요. 너무 급등하는 것도 막아줘야 돼요.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열인지 심하게 안 좋은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이 이만큼 커요. 그럼 이만큼 큰 세상에는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해요. 근데 요만한 세상에서는 이만큼의 돈만 필요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복잡해져 있는데, 그런데 금리를 어떻게 올릴 거예요? 내릴 거예요? 말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려면 정말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다른 누구보다도 더 압도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정말로 잘 해 오셨던 분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저는 보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던 게 이때 당시에 이런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했다, 이 사람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그때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이때는 이런 이유가 있었으니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평가를 해버립니다. 1970년대에 아서라는 그 연준 의장은 이래서 잘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때 이런 전화를 받았었고 이때 이런 연설을 했는데 이건 완전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고요. 볼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얼마나 강직했기 때문인지 아니?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압박들이 있었는지 아니? 그 압박을 이겨내면서 이 볼커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자세하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체감이 됩니다. 네.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고 그때 이후로 또 한 번의 대규모 양적 완화가 진행됐고 자산 가격이 급등했죠. 그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또 다시 자산 가격이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도대체 너무 오랜만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이게 1970년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2000년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왈가왈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 책이 가진 장점이 또 뭐냐면은 아예 그냥 과거부터 쭉 다 설명을 해서 내가 찾아보고 싶을 때를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면은 정말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책이 하나 있었으면 저도 투자를 하고 리서치를 하는데 너무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좀 다소 아쉬운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양적 완화라는 정책이 시행됐고요. 양적 완화를 잠깐만 설명드리면 양적 완화라는 것은 연준이 돈을 찍어서 미국의 국채를 시장에서 사주는 걸 말합니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면은 미국 재무부가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연준이 그래? 돈 필요해? 그럼 내가 찍어서 줄게.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들어봐도 그런 게 어딨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거 계속하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적 완화로 쌓여있던 연준의 자산이 언젠가는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해요. 연준의 자산이 쌓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미국 정부에서 돈을 빌릴 때마다 차용증을 써주거든요. 제가 이 돈을 빌렸으니까 언제 갚을게요 라는 그 종이 쪽지가 연준에 계속 차곡차곡 쌓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자산이 1조 달러밖에 없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서 코로나 이전에는 4.5조 달러까지 늘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9조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큰일 났네, 저 9조 달러나 되는 거 언제 주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버냉키 형님이 딱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그거 안 줄여도 돼.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해도 되는 거야.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이제는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가 2008년 이전의 정책이었다면 양적 완화도 또 하나의 새로운 정책이라고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혹시 경제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양적 완화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렇지 않고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정책의 하나라고 인정을 해. 이제 세상 바뀌었어 얘들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나요? 앞으로 이 양적 완화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계속해서 바꿀 것이고 계속해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양적 완화를 뭘 또 하냐, 안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것을 기준으로 2008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적 완화라는 것을 그냥 통화량이 증가하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거 해도 되냐? 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게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가 세상의 금융가에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가지고 쟤네들이 망하는 거를 왜 우리 세금으로 돈을 줘가지고 저러냐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반대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버냉키가 그 정책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어떤 고민이 들었냐면 그래 저 사람들이 하는 말도 맞지. 근데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고심 끝에 그 당시 한참 금융위기가 심각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을 때 갑자기 이분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분의 고향이 굉장히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정말 허허벌판에서 갑자기 이 사람이 연설을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흙수저예요. 여기가 저희 고향입니다. 제가 무슨 뭐 월가에서 뭐 금융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 교수였던 사람이에요.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메인 스트리트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월스트리트가 아니고요. 라고 항변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그 당시에 양적 완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냉키가 용기를 내서 정말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그 양적 완화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수많은 연구를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확신이요.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양적 완화하고 나서 양극화가 너무 심각해졌고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동의하고 공감해요. 심지어 저는 양적 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분노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자산 가격이 여기 있는 거야. 아니 태어나 보니까 집값이 10억이고 20억인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버냉키라는 사람이 양적 완화해서 이렇게 만든 거래잖아. 그럼 버냉키가 너무 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제가 뭐 침체가 되면서 또 양적 완화 한다고? 그럼 막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불평등이 심화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버냉키의 반론은 뭐냐면요. 내가 양적 완화를 한 것이 잘못됐고 부의 양극화가 이렇게 됐다는 거 인정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양적 완화를 그 당시에 안 했고 지금도 그런 정책을 쓰지 않는다면 부의 양극화는 아마 이런 식으로 됐을 거야.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가난해져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지는 지경이 굉장히 오랫동안 갔을 거야. 과연 그것이 옳을까? 아니면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맞을까?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선택은 언제나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나는 한 것이고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고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버냉키의 말이 아니고 수많은 논문을 인용합니다. 이 책에서 정말 많은 연문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그러나 이것이 옳았겠니? 아니면 이것이 옳았겠니?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정말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반증을 하고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너무 재밌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거죠. 사실 저도 책을 이제 2권 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린이 경제 책을 하나 썼거든요. 저도 딱 그 생각을 했어요. 2008년 이후에 완전 세상이 바뀌었는데 금리 인하, 금리 인상 말고 양적 완화라는 것도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 아이에게 그것부터 설명을 해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책을 먼저 읽었다면 아마 좀 다르게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이제 작가 입장에서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써버리면 나는 뭐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너무 이것은 완벽하게 쓰니까 저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이제 좌절감을 줄 정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이 좋은 점은 이론적으로 너무 탄탄해요. 완벽해요. 그런데 설명이 쉬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1970년대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잘못된 정책을 사용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금리를 올리든 다른 이제 그 통화 정책이든 이런 정책들을 써야 되는데 가격을 못 올리게 인위적으로 누르는 그런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정책을 쓰니까 나중에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버냉키 형님이 이렇게 비유를 해서 써주셨어요. 이런 통화 정책은 마치 엔진 과열에 대응한답시고 온도계를 고장내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런 비유가 딱 와닿잖아요. 아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의 문제를 고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못 올리게 막는 거는 야 엔진이 고장나가지고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온도계를 망가뜨리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저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너무 술술 읽히는 것도 있고 이론적인 토대도 있지만 쉽다 그리고 재밌다 이런 이제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